내 남자의 여자를 교수님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영화 제목 데니시브 보셨죠? 못 보셨습니다. 자, 이 영화는 나중에 쭉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목을 엮어가려고 제가 이렇습니다. 내 남자들의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들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여자라고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자들이라는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페미니즘에 걸려있는 상황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고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랑에 따르는 어떤 그런 연애하고 사랑에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정의도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제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랑의 행위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절대로 가볍게 폄하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 남자의 여자들이라고 붙였는데 이 제목은 너무 잘 붙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중에 이제 결론을 딱 보면 이 내 남자가 여기 등장하는 이 아이나 베르네가 자기가 XXY라고 해서 클라인펠트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남자인데 여자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하리수 같은 그런 친구는 클라인펠트는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어떻든 자기 몸속에 난소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 죽고 난 뒤에 이제 뭐 부검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게 나왔다는 거죠. 이 친구는 자기가 철저히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처음에는 몰랐죠. 그 게르다하고 같이 살면서 그냥 자기가 약간 그런 마음을 느꼈는데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제가 그걸 하다 보면 다른 게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나중에 영화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여자가 된답니다. 내 남자가 여자가 된 거잖아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 내 남자가 여자가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 다방면적으로 내 남자의 여자라는 것은 중의적으로 아마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같으면 저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이냐, 어떤 그림이 오고 갔느냐, 그런 정서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냥 이때까지 보셨던 그림들이 새로 보실 거예요. 새로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카겐이라는 데는 저도 안 가봤어요. 저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국내파입니다. 제가 뭐 해외에 가본 적도 없고 유일하게 가본 데는 일본. 거기 가서 이제 미술관 잠깐 본 거, 나머지는 전부 다 책으로 봤어요. 스카겐 뮤지엄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책으로 봤습니다. 스카겐이라는 데가 덴마크의 지도는 아니다. 덴마크 쪽에 있는 이렇게 있는 공간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스칸다나비아 그쪽에 있죠. NSF, 그러니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이고, 그건 뭐 지도책 봤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고, 그거하고 이 청기사라는 것은 미네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죠. 독일하고. 그래서 우리 흔들 알고 있는 간딘스키, 야블란스키, 그리고 가브리엘 민트 아주 청순가련한, 그리고 베르킨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쪽에 스카겐은 정말 여러분들도 이제 그림 보면은 너무 많이 보셨던 크루웨이어라는 사람이 있고, 앙크라는 사람이 있고, 앙크가 있으면은 자기 와이프가 안나 앙크라는 게 나올 거고, 크루웨이어가 있으면은 마리 크루웨이어가 나온다. 4명이 이제 있는데 거기서 더 이제 또 확장이 돼요. 또 했습니다. 이분은 앙커예요. 이 북유럽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디자인이라든지 특히 이제 차 같은 거를 보더라도 독일 차하고 북유럽 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벤츠, 포르쉐, BMW, 볼보예요. 볼보스러워요. 되게 심플해요. 생긴 것도 보시면 되게 강인하시잖아요. 이거 보면 거의 저는 깜짝 놀란 게 처음에 앙커가 왜 생긴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군인인 줄 알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 자신을 자화상을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강하다 나는, 덜 나는 강하다. 왜냐하면 그쪽 동네가 바람도 불고 되게 춥단 말이에요. 아무튼 지중해에 있으면서
우리보다 위도는 상당히 위에 있지만 덜 춥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추위 자체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좀 더 춥고 어떻든 햇볕이 쪼이는 그런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딱 그렇게 이 밑에 있는 남부처럼 그렇게 햇빛이 좋은 동네는 아니잖아. 그래서 헤이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헤이그 파라고 하는 그 고흐가 이제 그 헤이그 파에 이제 안톤 모베라는 사람한테 그림을 배웠는데 거기가 너무 모래바람이 많고 등등등등 그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연상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변가 늘 있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죠. 이때 1848년에서 9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프랑스로 봤을 때 프랑스로 보면 거의 인상주의자가 1840년생들이 대부분 다 르누아르, 모네부터 시작을 해서 까유보트 그리고 시슬레 전 1840에서 1841년 거기서 다 태어났어요. 희한해. 그렇게 만들기도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요맹이라는 인상파 화가는 그렇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빠른 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까미유 피사로 그 사람은 1830년생. 그럼 1830년생은 이 사람이 이제 인상파를 시작했지만 1830년생은 인상파라기보다는 조금 빨라요. 요 나이 비슷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마네 1832년 그리고 드가 1833년 요 세 명 정도가 1833년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그럼 거기에 이제 비슷하게 넘어가면 빅토르 위고가 나와요. 그리고 앙땡 빵땡 라뚜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꽃그림 되게 잘 그리고 굉장히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사실적인 주의의 어떤 그림인데 이 그림 보면 사실적이잖아요. 그 동네가 피셔맨, 어부가 되게 많고 대부분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은 1848년이라고 하면 고객 나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이미 상당히 걔들은 아방가드르가 발전돼 있고 늘 예술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0년 변화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 늘 10년 변화로 해가지고 계속 이 미술 사조가 바뀌어요. 근데 얘들은 화가가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뭐 그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베르메르라는 사람이 1630년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 지금 한 30점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사인한 것은 3점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나머지가 진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베르메르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630년 사람인데 1670년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더치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굉장히 이제 태양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림 전체가 그냥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리고 그림이 완전히 파묻혀버렸죠. 그림은 많이 안 그리니까. 왜냐하면 30년 정도의 세월에서 거의 뭐 한 30점이면 1년에 한 개. 그래서 우리 진주 목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모가 되게 구박을 해요. 야, 그림 그거밖에 목걸이야. 1년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있다가 요새 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그림은 뜰 수는 없는 그림이에요. 왜냐면 이런 그림은 프랑스에 뭐 엄청 많아요. 거의 모레알 같은 리얼리즘, 사실주의, 뭐 제일 아카데미 화가가 누구예요? 장르용 제로, 그죠? 그리고 이제 꾸르베라는 사람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그냥 사실주의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자연주의로 들어가게 되면 뭐 밀레부터 시작해서 루소 등등등등 많이 대부분 이래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은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나라에 있으면 이렇게 팔 때는 이런 그림도 사가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때는 벌써 이미 이제 전체적으로 또 그 기차가 있고 다 그냥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덴마크에서 프랑스 오는 거는 눈만 뜨면 그냥 걸어봐도 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그닥 그렇게 독창성이나 아니면은 뭔가 대단한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냐라고 보면 아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역사적 사실주의에 비슷한 입각한 상황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냥 아주 솔직한, 그러니까 뭐냐, 이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 국민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되게 소박하고 검소한 이런 부분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어부가 노동하는 사람들 이런 거. 그럼 이 그림을 딱 보면 이제 금방 확 와닿는 게 일리아드 F의 골프강입니다. 그 사람들도
러시아에도 이제 일리아 라핀이라고 하는 이동파가 이 사람도 184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인상주의가 엄청나게 활동할 때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그 국민들의 애환이라든지 그 상황을 보려고 하는 그림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여기하고 같이 맥락으로 같이 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거파, 그리고 스카겐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동파, 그러니까 러시아도 다 그런 동네죠.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면 이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때는 영국은 거의 이런 그림들이 아니라 라파엘 전파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빅토리아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마탱이 가는 그림. 왜냐하면 영국은 되게 잘 살았으니까. 약간 유미주의적으로 이제 그림에 대해서 그림을 이쁘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철학이나 이런 거하고 그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할 수 있는 약간 고급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요때 스카겐 그런 그림을 그렸다. 이게 이제 일라레핀, 이동파, 볼포가 이거 아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이거 왜 유명하냐면 그림사적으로 미술사적으로 보면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그래 되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역사적인 어떤 러시아 혁명이나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서 약간의 뭔가 자기 나라에 있던 그런 약간의 애국적인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띄울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이 세웠을 때 광복절이 있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은 독립운동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가 마이클 앙크가 자기 와이프 안나, 여기 있는 애가 헬가. 얘는 이제 언제 태어났냐면 180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850년하고 이 사람은 1860년인데 20살하고 18살이니까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 헬가가 언제 태어났냐면 85년인가 그렇게 83년인가. 그래서 아마 한 그 나이에 벌써 이제 결혼하자마자 한 1년 있다가 태어납니다. 그래도 굉장히 사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앙크가 여러 생겼어요. 이 부부가. 자, 이 사람은 앙크는 그 브런돔이라는 어떤 그런 스카겐 그 동네에 호텔을 가지고 있는 여주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좀 있죠. 근데 호텔이라는 자체 요사인 호텔이면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 그게 저는 경제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적당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편이 그렇게 그려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림이 보니까 상당히 화사해지면서 굉장히 밝아지죠. 이게 이제 P.S. 크웨이어한테 영향을 상당히 받아요. P.S. 크웨이어 그림은 이제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앙크가 어디에 있냐고 보면 앙크가 원래 여기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분이 앙크 같은데 되게 아까 저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앙크하고 저 앙크하고는 다르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가 브룬둠이라는 호텔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모여서 한 이 호텔이나 이 스카겐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왜 유명하냐면 관광객이 이제 밀어주니까 유명하고 여기에 들락날락했던 화가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영국의 유링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그 지역에서 햇볕 잘 들고 항상 보면 해안가에 햇볕 잘 드는 데를 화가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컬러니 모이면 하나라도 더 배우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보통 이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부분들은 벌써 이미 1840-50년생 넘어서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개를 드는 게 대부분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매일 그냥 달력에 있는 천사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지겹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통 그런 똑같은 그림 이거 제가 매일 보면 이제 안 보시고 이게 뭐야? 이건 현대 그림 보고 싶어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화가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아카데미에 대해서 아방가드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뭔가 그쪽에 against reaction을 가지는 거죠.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콜론을 중심으로서 모인 사람들은 대빵이 있으면 그 주에서 도제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서로 토의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에꼴드 보사를 하고 이제 프랑스에 가게 되면은 여러 뭐 파리에 가고 등등등등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땐 국립 뭐 서울대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든 걔들은 그걸 최고로 치니까. 왜냐하면 그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로 봤을 때는 1868년도에 만들었다. 1648년도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운동하면서 독립을 할 때 그 무렵에 이제 루이 14세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샤를로 브레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었어요.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만들고 세 번째는 벨기에가 안테프르펜에 있어요. 안테프르펜에 있는 그게 아카데미를 1686년인가 아마 그때. 이건 누구냐 하면 피트 브루헬이라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양 브루헬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양반의 사위가 데이비드 테니에러스라는 사람이죠. 그 1640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그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세 개가 아카데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미술대학이죠. 거기에 졸업을 해야 이제 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그리느냐? 옛날식으로 그냥 종교하고 뭐 역사와 우리 프라도나 아니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뭐 루브르부터 시작하면 온 동네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신화 얘기 나오고 종교 얘기 나오고. 그래서 신화도 되게 재밌어요. 신화는 나중에 제가 한번 보고 이걸 테마로 잡아서 하기에는 이게 되게 부분이 너무 그냥 식상한 내용이 되어서 그거는 나라별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북유럽을 한번 덩어리로 뭉치고 이탈리아를 한번 뭉쳐서 둘이를 항상 뭐든 비교를 해야 돼. 비교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비교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했기 때문에 얘기가 스카겐이 유명했지 이렇게 말해요.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 뭐 알 필요도 없고 뭐 제가 뭐 이런 사람들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다 나와요.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자, 보면 그림이 굉장히 화사해지죠. 아까 저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모여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힘인가 봐요. 네가 이렇게 그리네, 나도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보면 완전히, 글쎄요, 인상파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밝은 붓스트로크나 이런 스트로크를 봤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닮아있고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만약에 제가 이걸 그려놓으면 그 키아프에서 나오는 어떤 현대 컨템포러리 아티스트가 그린 거거든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에요. 그림이라는 자체가 제가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게 대단한 사람들 만나. 그래서 그 화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화가인데 그 화가가 안 그린 것 같은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보니까. 그거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누구겠어요? 앙커예요. 그렇죠? 아까 이제 마이클 앙커가 이렇게 그렸는데 좀 더 예쁘게 그렸어요. 근데 살짝 보니까 배가 그죠? 약간 프레그인 듯한 느낌. 그래서 헬가는 아마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1884년 정도 됐겠죠. 1884년이라 그러면은 이제 거의 프랑스 쪽에서 보면은 인상파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되어 가는 거죠. 84년은 거의 폴시냐, 쉐라 이런 애들이 이제 나와서 신인상주의, 정묘법이라는 거 갖다 때려붙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요때 이제 그거는 뭐 했느냐면 저 이제 안테프르펜에서 이제 목사일 하고 있다가 이제 그림 그리면서 안테프르펜에서 그림 공부하고 이제 해골 그렸다가 이제 잠시 저기 집에 뉘네 감자 먹는 사람들 이런 거 나오는 그런 시기라. 요때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고지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앙커도 보면 약간 매부리포예요, 그죠? 인상학적으로 아니면 저는 관상학은 저는 전혀 말할 생각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연한 생각이나 이런 자세나 이런 걸 보면 절대로 만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앙커하고 마이클 앙커하고는 깨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100년 후로 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둘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살림을 별로 안 해요. 그림만 중장장. 물론 애 키우는 것도 등등 육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달려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때에 나오는 그림은 밋밋해요. 항상 거기에서 끝나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 그러니까 저는 제 주장이 제가 만약에 이제 미술을 할 수도 없으려니와 제가 만약에 예술가라 그러면은 저는 결혼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결혼이라는 가정의 울타리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김한기의 1963년도에 이제 뉴욕을 가잖아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지금 전신회 하고 있잖아요. 남편은 조각가고 이전세 이름 뭐예요? 내 이름 황교수 씨. 그 양반이 둘이 결혼해가 갔단 말이에요. 비슷해. 유럽 아니야 무슨 지금 미술관에서 하죠? 그때 현대미술관이야? 예, 현대갤러리. 네. 거기 한번 보세요. 보면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존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Abstraction Expression. 거기도 아마 이제 2탄으로 할 건데 부부 화가들이 대부분이에요. Abstraction Expression. 잭슨 플락, 리 크레스너 둘이 부부죠. 네. 리 크레스너가 굉장히 이 잭슨 플락을 아끼고 이 사람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 그림을 포기하면서. 근데 그림이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 왜? 둘이 애 없고 그냥 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마더웨, 프랭켄타워, 존 미첼, 리오 펠레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앱스트랙션 익스프레션의 1세대하고 2세대는 여자 화가들은 대부분 다 부부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림은 달라요. 거기에서 그림을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존 미첼 그림을 따라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 사람도 서울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갔던데. 그래서 이건 방송 나오는 내용 때문에 제가 너무 신랄하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편집을 좀 할게요. 왜 그러냐면 그 양반한테 대한 어떤 제가 뭐 비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이런 인생에서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질곡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평탄하고 스테이블하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내면의 세계의 요동이 뭔가 이게 꿈틀거리지 않는 그 에너지가 별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앙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마이클 앙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것도 처음하고 다르게 조금 많이 리얼리즘에서 조금 많이 인상하고 익스프레션 쪽으로 많이 다가왔어요. 이거는 아마 거의 PS 코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크리스티안 크로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다 크로그의 남편이에요. 이 사람도 같은 부부인데 이 사람은 별로 존재감이 별로 없어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가는데 뒤에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은 왜 했느냐 하면 에드워드 뭉크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뭉크를 이야기 안 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뭉크가 나이가 이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뭉크가 나이 또래가 같은 나이 또래준다. 1860년대 사람이에요. 뭉크가.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안나 앙크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마리 크레이어보다는 나이가 더 많아요. 뭉크가. 근데 그림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뭉크는 물론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노르웨이. 조금 달라요. 근데 크리스탄 크로그가 있었기 때문에 뭉크는 저는 짱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림이 자꾸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앙크야. 그죠? 되게 강하게 생겼습니다. 볼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그랬던 자화상. 그림 잘 그려서 그 집에서 조금 이렇게 브런동 호텔을 하니까 뭐 조금은 아주 이렇게 하위 계층은 로우 클래스는 아니고 미들 클래스 앤드 로우 클래스 정도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데는 크게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화가가 되는 것은 적어도 여기에서는 코펜하겐에 가서 이 사람들이 그 아카데미를 다녀야 되는데 코펜하겐도 나중에 만들었죠. 거기에서 다음 가는 코스는 이제 반드시 안티프로펜을 갑니다. 벨기에를 갔다가 벨기에에서 이제 그냥 한 번 하면 안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에콜드 보자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콜드 보자르에서 1등을 하면 로마상을 받죠.
그럼 로마상은 어디로 가냐면 이탈리아로 가요. 여기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에 자기네들 에꼴드 메디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샤를로 브랭이라는 1600년대 그때는 바로 그때부터 그쪽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시몽부에부터 시작해서 푸생 뭐 이런 사람 다 그냥 이탈리아에서 공부했으니까 바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가는 코스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림은 항상 그 길목만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거를 알아야 이제 흐름에서 쭉 그림이 저 그림이 저 사람이 그렸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제가 제일 주안점으로 보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아카데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그 강의는 저는 그걸 제일 주안점으로. 나머지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면 되잖아요. 제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 들어가고 요새 그 저번 주에 아트앤컬처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림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단 이제 도판 좋은 그림은 지금 그 인터내셔널 빌러를 통해서 제가 좀 살려고, 뭔 돈이 들어가도 그냥 내가 무조건 사겠다. 모든 그림은 전 세계에 있는 그림을 다 주라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휴일인지 이놈이 아직까지